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6% 상승해 외환 위기 이후 2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 여파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농축산물 오름세가 계속되면서 상승폭이 커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력 수요가 6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올여름 대규모 정전, 블랙아웃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에너지 공급망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한 새로운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원전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30% 이상 확대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사실상 폐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언론과 야당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이딴 부실 인사에 대한 지적에 윤 대통령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받느냐면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000여 명으로 40일 만에 최다치를 기록하며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간 신규 발생도 15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이를 넘어서며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 교회에서 독립기념일 퍼레이드 도중 총격 사건이 일어나 적어도 6명이 숨지고 3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현지 경찰은 옥상에서 거리를 향해 자동소총을 난사한 혐의로 20대 백인을 유력한 용의자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마에 폭염까지 겹치면서 소비자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살 수 있는 채소와 과일 가격도 크게 치솟았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서울 성수동에 있는 이마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카트에 잔뜩 담으신 것 같은데 실제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앞서 제가 채소와 과일 위주로 이렇게 카트에 담아봤는데요. 이렇게 적상추나 오이, 깻잎과 시금치, 또 느타리 버섯 등을 담아봤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소비자들이 주로 밥상에 올리는 채소들인데요. 모두 지난해보다 가격이 20에서 30% 가까이 오른 상태라 카트에 넣기 부담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수입 과일을 주로 판매하는 곳인데요. 우선 이 체리 같은 경우엔 작년에 2팩 가까이 구매할 수 있는 가격에 현재는 한 팩만 구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 망고 역시 5kg당 가격이 현재 1년 전보다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채소나 과일 말고 다른 것들은 좀 어떻습니까? 네, 다른 물품들도 살펴봤는데요. 작년에 3,900원에 살 수 있었던 국내 업체의 1.8리터짜리 식용유가 현재는 7,680원입니다. 또 450g짜리 된장 한 통 가격도 작년에 2,400원대였다면 현재는 5,000원 가까이 합니다. 두 제품 모두 1년 전보다 가격이 2배 가까이 뛴 겁니다. 이 같은 밥상 물가 상승세는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지수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대를 기록하면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대형마트도 경쟁적으로 가격 인하 정책을 내놓기 시작했는데요. 이마트는 어제부터 계란과 쌀, 우유, 휴지 등 40대 필수 상품을 상시 최저가로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마트는 이번 주부터 고객 수요가 많은 생필품 500여 품목의 가격을 경쟁업체 최저가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성수동 이마트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현장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물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통계청이 집계한 결과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6%나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외환 위기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인석 기자. 네, 기획재정부입니다. 네, 자세한 발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6.0% 상승했습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1월 6.8% 상승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겁니다. 가파른 물가 오름세는 올 1월 3.6%에서 3월엔 4.1%로
4%대를 넘긴 뒤 5월에는 5.4%로 5%로 진입했고 다시 한 달 만에 6%를 넘어선 겁니다. 통계청은 지금 추세라면 물가 상승률이 계속 6%대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의 영향으로 에너지, 원자재 가격과 외식 등 서비스 가격이 계속 오르고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도 확대되면서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품목별로는 경유가 50.7% 올랐고 휘발유 31.4%, 등유는 72.1%가 상승했습니다. 또 전기와 도시가스는 각각 11%가 올랐고 상수도료는 3.7% 상승했습니다. 농축수산물 가격도 돼지고기가 18.6% 상승한 것을 비롯해 수입 쇠고기 27.2%, 포도 31.4%, 배추는 35.5%가 올랐습니다. 개인 서비스는 보험 서비스료가 14.8%, 치킨 가격은 11%가 각각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민들은 이렇게 급등하는 물가에 치이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나갈 돈만큼 들어올 돈이 받쳐주질 않으니 위기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마땅히 기댈 곳도 없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서울 왕십리에서 25년째 수제비 식당을 운영하는 이재희 씨는 더는 식자재 값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어려울 때 찾아준 단골을 생각해 3년 동안 가격 인상 없이 버텨왔지만 1년 전보다 한 달 재료값만 30% 넘게 뛰었습니다. 식용유 같은 경우는 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저희들이 25년 동안 장사하면서 이런 물가 상승률은 처음입니다. 이게. 손님들도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 이 메뉴판에서 가격이 올라가지고 스티커로 더 붙여져 있는 가격이 인상된 것도 되게 많이 있기도 하고 간단하게 보러 가려고 해도 기본 5만 원은 훌쩍 넘고 연료값이 급등하면서 직격탄을 입은 건 택시기사들입니다. 비교적 저렴했던 LPG 가스마저 1,100원대를 넘어서면서 손님은 그대로인데 수입만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총 수입의 3분의 1이 연료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비는 오르고 택시 수입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게 어렵죠.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경제에 허리를 떠받치는 중소기업들은 고물가의 고금리,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곳은 산업기계 부품을 납품하는 공장입니다. 최근 핵심 원자재인 주물용 고철 가격이 재작년보다 70% 넘게 오르면서 고스란히 제조 원가도 인상됐습니다. 이번 달 전기요금도 인상되면서 원가 절감은 더 힘든 숙제가 됐습니다. 물가는 계속 올라가니까 상당히 문제로 보이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원가 절감을 통해 갖고 정말 힘들게 지금 꾸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고물가 시대에 서민 경제는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000여 명으로 40일 만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주간 신규 발생도 15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을 넘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추이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18,147명입니다. 어제와 비교해 거의 3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지난 5월 26일 이후 40일 만에 최다 규모입니다. 확진자 숫자는 최근 감소세가 서서히 둔화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지난달 27일 저점을 찍은 후엔 뚜렷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주 코로나19 주간 신규 발생이 59,844명으로 전주 대비 21.2% 늘어 3월 셋째 주 이후 15주 만에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1.05로 지난 3월 넷째 주 이후 처음으로 1 이상을 기록하면서 유행 증가세로의 전환을 보였습니다. 당국은 다만 의료 대응 역량 안정세가 지속되고 사망자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주간 코로나 위험도는 낮음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당분간 다소 증가 내지 감소 흐름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재유행이 본격화하면 하루 확진자가 15만 명에서 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유행 시기를 늦가을이나 겨울로 예상하면서도 방역정책 완화와 신규 변이 유입 등의 변수가 작용할 경우 시기와 규모가 달라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제선 항공편 증설 이후 입국자가 늘면서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171명으로 12일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명 줄어 54명으로 24일째 두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4,576명, 누적 치명률은 0.13%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순입니다. 원숭이 두창 치료제 테코비리마트가 이번 주 국내로 들어옵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9일 원숭이 두창 치료제인 테코비리마트 504명분을 국내에 도입하고 시도병원에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3세대 두창 백신 진네오스의 긴급 도입을 요청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가 필수의약품 안전공급협의회 심의를 통해 국내 긴급 도입을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경찰청장에 윤익은 경찰청 차장을 내정하면서 본격적인 인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부 내 경찰국 신설 등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이상민 장관이 이례적으로 임명 제청안을 심의하는 경찰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차기 경찰청장 인사 절차가 시작됐죠. 네, 그렇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앞서 오전 11시부터 경찰청장 임명 제청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치안 총수에 내정된 윤익은 경찰청 차장도 간단한 소감을 밝혔는데요. 경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엄중한 상황이란 걸 안다면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차장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경찰대학 7기고 대표적인 정보통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12월 치안감으로 승진한 뒤 반년도째 되지 않아 치안정감에 오른 만큼 이번에 경찰청장이 되면 전례 없는 초고속 승진을 기록하는 셈입니다. 오늘 경찰이 심사 과정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직접 참석해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장관이 직접 경찰위에 참석해서 경찰청장 내정자 임명 제청안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 이례적인데요. 이 장관은 취재진과 만나 리더십과 조직 내부의 신망, 업무 전문성, 또 투철한 국가관 등을 토대로 윤 차장을 내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행안부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반발에 대해선 일부 야당의 주장에 편승하는 듯한 정치적 행위라고 또 한 번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부와 갈등이 좀 갈수록 격해지는 것 같습니다. 윤익은 내정자 앞에 놓인 첫 번째 과제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국 신설을 비롯한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방안에 대한 일선 경찰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세종 행안부 청사 앞에서 이틀째 삭발식이 진행됐고 일부는 무기한 단식에도 들어갔습니다. 경찰 내부에선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 발표에 대해 지휘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데 대한 불만도 큰데요. 하지만 이상민 장관은 물론 윤 대통령도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를 두고 국기 문란이라며 경찰 지휘부를 강하게 질타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이 현실화하면 정부의 경찰 통제 논란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도 큰데요. 내부 반발을 달래는 동시에 경찰과 정부 사이 중재 역할을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윤 경찰청장 내정자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언론과 야당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 등 논란이 많은 박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준 건데 앞서 출근길에는 전 정권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봤느냐면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출근길 발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부실 인사, 부실 검증이라는 지적에 윤 대통령이 선긋기에 나섰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현안에 직접 강하게 목소리를 낸 적은 많았지만 오늘은 상당히 날카로운 반응이었습니다. 어제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했죠. 새로 지명한 공정거래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송홍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데 과거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사실이 드러나서 또 부실검증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통령실은 당시에 사과하고 별도의 처분 없이 일단락됐던 일이라고 진화에 나섰고 후보자 본인도 어제 거듭 사과했는데요. 오늘 아침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전 정권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느냐, 다른 정권과 비교해보라면서 부실 인사라는 지적을 일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송영열 후보자라든지 박순애 부총리 또 김승희 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부실 인사라든지 뭐 그런 인사 실패라는 그럼 전 정권에 그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또 다른 질문. 대통령님, 저희가 인사 취재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인사는 결국 대통령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반복되는 문제들이 보다 사전에 충분히 검증 가능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인사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가질이나 이런 거죠. 네, 도어 스태핑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이후 윤 대통령이 질문 2개 만에 그것도 이렇게 불쾌한 표정으로 빠르게 자리를 뜬 건 오늘이 처음인데요. 국민이 가장 궁금한 어쩌면 당연한 질문에 거듭 전 정권과 각을 세우며 답하는 대통령 모습에 여론도 술렁이는 분위기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한 차례 더 힘을 실었다고요? 네, 윤 대통령은 임명 하루 만에 곧바로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과 갑질 의혹 때문에 과연 교육부 수장으로 적합한가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웃음기 없는 다소 굳은 표정이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임명장을 전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뭐 임명이 늦어져가지고 언론에 뭐 또 야당의 공격받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소신껏 잘하십시오. 네, 국회 공전으로 인사청문회를 치르지 못했을 뿐 부실 인사가 아니라는 뜻을 에둘러 분명히 한 걸로 풀이됩니다. 임명 직후 국회 패싱이자 만취 국정운영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응답 성격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박순애 부총리는 곧장 이어진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국무위원으로 첫 발을 뗐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정호영과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하면서 출범 50일이 넘도록 아직 1기 내각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국무회의에서는 역시나 경제가 화두였다고요. 네,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 회의도 매번 최상목 경제수석의 경제동향 브리핑으로 시작하듯이 국무회의도 경제가 안건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6% 정도 상승했고 전 세계가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가장 심각한 물가 충격을 받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앞으로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생 현장에 나가서 국민 어려움을 듣고 또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민생 어려움을 더는 데 공공부문이 솔선에 앞장서겠다면서 정부의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습니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과감하게 정비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또 책임 행정의 기틀까지 세우겠다는 건데 부처별 정비 방안도 토론했습니다. 자세한 국무회의 결과는 오후 2시 반 대통령실 관계자 브리핑에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박순애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상임위가 구성되면 인사청문회 수준의 검증을 하겠다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인사 참사야말로 오만과 독선의 행태라며 이딴 인사 실책 문제를 부각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인사 문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아침 출근길 발언 여파가 정치권에도 그대로 미치고 있다고요. 네, 민주당은 앞서 들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아침 약식 회견에서 한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 정권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느냐, 다른 정권과 비교해보라는 대통령 말을 민주당은 황당무계한 궤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연이은 부실 인사 지적에 대해 전 정권 지명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나라고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황당무계한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책임을 여전히 모른다면 인사 대참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사 참사의 모든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역시 최근 윤 대통령의 인사를 둘러싼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적극 엄호에 나섰는데요.
국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인사청문 수준의 인사검증 작업을 거치겠다고 방어막을 쳤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순애 장관, 그다음에 합참 의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 상임위가 구성이 되면은 그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 수준의 인사검증 작업을 하도록. 특히 이미 임명된 터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임명된 장관에게 궁금한 사항이 있을 테고 장관 스스로도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전문성이나 능력을 설명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판단했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18개 상임위 배분을 둘러싸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삿바 싸움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엔 국민의힘 상황 좀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윤리위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네, 모레 예정된 당 윤리위원회에 일찌감치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준석 대표.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자신에 대한 공격이 이른바 윤핵관으로부터 들어오는 게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리 징계 절차가 시작된 이후에 지금 보시면 혁신위에 대한 공격도 그렇고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세력 쪽에서 들어오는 게 명백하지 않습니까? 연관관계는 제가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은 뭐 이런 거죠. 까마귀가 날았는데 배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 윤리위가 결론을 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징계를 내린다면 근거와 설명이 납득 가능한지 판단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또 자신에게 해명을 요구하며 최고위원회의 보이콧을 선언한 배현진 최고위원을 재차 저격하기도 했는데요. 과거 배 최고위원이 한 혁신위 사조직 발언이 민망해서 불참한 것이 아니겠느냐며 국민에게 납득 가능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여기에 배 최고위원은 SNS에 이 대표를 겨냥해 안 했다, 무리 빚어 송구하다 이 10글자만 밝혔다면 간단히 해결됐을 것이라며 해야 할 말만 하라고 맞받는 등 당내 갈등은 악화일로 양상입니다. 이와 관련해 권성동 원내대표는 두 사람을 향해 초심으로 돌아가 오로지 국민과 당원만 바라보고 행동해야 한다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또 이 대표의 윤리위 결론이 빠르게 나는 것보다 정확하게 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이 이 대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라는 지적에 대해 그간 단 한 번도 인사 정보와 정책 정보가 사전에 공유되지 않았다며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네, 민주당 상황도 복잡해 보입니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출마가 무산되자 크게 반발하고 있죠. 네,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 전당대회 출마가 무산되자 곧장 민주당 지도부와 이재명 의원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박 전 위원장은 자신의 출마를 막는 건 이재명 의원 의중이 충분히 반영된 것이라면서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며 이 의원에게 많이 실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자신에게 이미 피선거권이 있다며 오는 8월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후보로 등록 절차를 강행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친명계인 김남국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원 당규 룰이 있는데 자격 없이 출마시켜달라고 억지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당대회 예비 경선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도입하기로 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결정을 어제 비상대책위원회가 뒤집은 것을 둘러싸고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규백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이 전격 사퇴했고 친명계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위 결정을 비판하는 반발 기자회견을 여는 등 당내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엄민주입니다. 미국 시카고 교회에서 독립기념일 퍼레이드 도중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적어도 6명이 숨지고 3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22살 백인을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국제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원배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미국 독립기념일 퍼레이드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고요? 네, 총격 사건이 일어난 곳은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교회에 있는 하이랜드 파크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4일 오전 10시부터 독립기념일을 기념하는 퍼레이드가 시작됐는데 행사 시작 10여 분 만에 총성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총격범이
인근 건물 옥상에서 프레이드 행렬을 향해 총기를 무차별 난사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옥상에서는 용의자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성능 소총 한 정이 발견됐습니다. 총격 사건이 발생하자 시민 수백 명이 대피하면서 큰 혼란이 빚어졌고 프레이드 행사도 중단됐습니다. 당시 목격자의 말 들어보시죠. I remember hearing shootings and going like that's and then reloading and then again and people screaming and running. I thought that it was the Navy that was saluting the flag with the rifles, but then when I saw people running, I picked up my son and I started running. 네, 경찰은 최소 6명이 사망했다고 확인했으나 부상자 중에 중상자가 있어 사망자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처 노스쇼어대 병원은 부상자가 36명 이상이라며 대다수는 총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랜드 파크 병원은 사건 피해자 26명을 받아 치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총격 사건이 벌어질 당시에 찍힌 영상이 있다고요? 네, 로이터 통신이 제보 영상을 입수해 보도했는데 총격 사건이 벌어진 현장과 아주 가까운 지점은 아닙니다. 영상을 보면 성조기를 손에 쥔 어린이들을 비롯해 가족들이 프레이드 행렬에 늘어서 있고 기념일을 맞아 다소 들뜬 분위기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 총성이 들리고 잠시 후 사이렌 소리도 이어집니다. 당시 현장 상황 한번 보시죠. 네, 총성이 들린 이후 처음엔 시민들이 긴가민가하다 대피하기 시작했는데요. 영상이 담긴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20대 백인이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됐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하이랜드 파크 경찰은 이 지역 출신인 22살 백인 남성 로버트 크리모 3세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해 체포했습니다. 시카고 선타임스에 따르면 경찰은 크리모 3세를 시카고 외부 고속도로에서 발견해 충돌 없이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총격이 벌어진 하이랜드 파크는 시카고에서 북쪽으로 40km 떨어진 부유한 마을입니다.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주민 3만 명 중 90% 정도가 백인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를 미국 발사장으로 보내는 이송 작업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인천공항으로 옮겨진 다누리는 내일 새벽 미국 플로리다로 출발해서 다음 달 3일 미국 스페이스X의 발사체에 실려 달까지의 긴 여정에 나섭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무게 678kg의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 충격 흡수가 가능한 특수 컨테이너에 실리면서 달 궤도까지의 먼 여정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대전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출발한 다누리는 인천공항을 거쳐 미국 올랜도 공항까지 이송됩니다. 이후 육로로 발사장인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 7일 도착할 예정입니다. 발사장에 도착한 다누리는 약 한 달간 상태 점검과 연료 주입, 발사체 결합 등 발사 준비 과정을 거칩니다. 발사장 가서 저희가 한 달 정도의 그 발사 전에 시험 검증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위험성 있는 부분은 크게 현재로서는 감지된 건 없는데 이제 연료 주입이나 가압 같은 조심해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이후 한국 시각으로 8월 3일 오전 8시 24분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에 실려 발사됩니다. 오는 12월 말 달 궤도에 안착하면 내년부터 1년간 달 상공 100km를 돌면서 과학 임무를 수행합니다. 자기장과 감마선 측정, 우주 인터넷 기술 검증, 미국 아르테미스 달 착륙 후보지 탐색 등입니다. 이를 위해 다누리는 국내 기술로 만든 감마선 분광기와 미국 나사가 제공한 음영 지역 카메라 등 과학 탑재체 6개를 장착했습니다. 다누리 발사는 우리가 우주 개발을 시작한 지 30년이 지나서 이제 드디어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로 향하는 실제 심우주 탐사를 하는 첫 번째 탐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 궤도선 발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달 탐사에 나선 우리나라. 오는 2030년쯤 우리 기술로 개발한 발사체로 달 표면에 착륙선을 보낼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오늘도 33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에는 사흘째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덥겠고요. 여기에 습도까지 높아서 체감하는 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최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요.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고 틈틈이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륙 곳곳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내륙에 5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 이상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또 제주도에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내일 새벽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과 대전 34도, 광주는 33도가 예상됩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다시 전국에 장마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에는 비가 잠시 주춤하겠지만 다음 주 장마 전선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크니까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가 더 힘겨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쪽방촌 주민들인데요. 요즘 같은 날씨에 에어컨도 제대로 못 튼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에어컨 지원 방침까지 밝혔지만 전기요금이 무서워서 마음대로 설치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신 부채질을 해보지만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소용이 없습니다. 더위를 못 이겨 결국 인근 공원에 드러눕기도 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무더위특보가 내려진 날, 쪽방촌 주민들은 더운 집 대신 밖으로 나섰습니다. 환기가 잘 안 되는 데다 좁은 복도에 방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덥고 습한 구조입니다. 선풍기 하나에 의지하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창문과 문을 모두 열어둡니다. 젖어 있는 거요. 벌레도 찌개벌레 같은 것도 나오고 막 이상한 거 다 나오니까 그래서 밖에 안 나가잖아. 그러나 쪽방촌 주민들이 더 두려워하는 건 전기료입니다. 전기요금이 오르게 되자 방세도 올랐습니다. 아니 더 더워요. 공원에 좀 나서요. 그러니까 잠은 못 자요. 두세 달 전에 전기세 좀 많이 나왔다고 방세 10,000원 올렸어요. 서울시가 무더위 취약계층인 쪽방촌에 올해 150대 에어컨을 전액 11호 지원에 설치할 계획이지만 역시 전기요금이 걱정입니다. 건물주 동의가 필요한데 설치하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건물주분들 동의도 필요해서요. 그분들이 동의 안 해주면 설치는 불가능한 거니까요. 지난해보다 18일이나 빠르게 찾아온 폭염. 전기요금 인상 파도까지 닥치면서 쪽방촌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회 문을 여는 데만 한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여론의 등살에 거대 야당이 단독으로 의장단을 선출하는 파국은 면했지만 그렇다고 갈등이 다 정리된 건 아닙니다. 그 중심엔 사법개혁 특위가 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그 구성을 놓고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11대 7,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누자는 건 생각이 같아 보입니다. 다만 어떤 상임위를 누가 가져갈지 여기서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됩니다. 여야 모두 뺏길 수 없는 상임위가 있을 겁니다. 각 당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전국대담 영상으로 시작합니다. 국회의장을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이 맡았으니 법사위원장은 제2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합니다. 지난해 7월 합의하였듯이 11대 7로 상임위를 배분해야 합니다. 시간을 끌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민주당이 의지만 있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누가 민생을 발목 잡고 있는지 국민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민주당은 조건 없이 원구성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국회 제2선진화를 위한 개혁, 사법개혁특위의 정상 가동 등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남았습니다. 약속 대 약속, 합의 대 합의 이행으로 여야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한다면 국회의 전면적 정상화는
당장이라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네, 여야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원구성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으로 가는 것 같고요. 혹시 여당에서 이것만큼은 뺏길 수 없다 하는 상임위 있을까요? 상임위원장 가지고 아마 이렇게 큰 다툼이 있을 건 아니에요. 네. 법사위원장은 오랜 국회의 전통이 있습니다. 원래 다수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소수 야당한테 주는 것이 18대부터 있었거든요. 예. 그게 이제 DJ 대통령이셨던 18대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 그 당시에 민주당이 82석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다수 야당이 의회에 독주할 수가 있으니까 법사위원장을 야당한테 주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의회 내에서의 민주주의를 실현하자. 이게 21대 와가지고 민주당이 이제 200석 가까이 얻고 난 다음에 이것을 뺏어간 것이지요. 그래서 문제가 됐다가 이 부분이 이제 그 협상을 이루어져 가지고 그럼 하반기엔 국민의힘한테 주겠다. 이거는 뭐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건데 이번 이제 국회의장 선거할 때 민주당이 이걸 들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 저는 뭐 법사위원장은 이제 논의 대상이 안 될 거예요. 국민들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상임위가 이제 어떤 것들이 더 놓고 싸울 거냐 이런 이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민생과 관련돼서 너무 다뤄야 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전 상임위 가지고는 그렇게 큰 다툼은 없을 거로 보여지고요. 대신 이제 운영위 같은 경우는 관례적으로 여당이 맡았고 왔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관례를 준수해 주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같은 생각이신가요? 네, 저도 뭐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렵사리 이제 의장단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서는 큰 이견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견이 있어서도 안 되고 더 이상 싸우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11대 7로 이제 상임위 배분이 합의가 돼 있고 대개의 경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가게 되면은 경제 관련 상임위는 또 민주당이 맡을 차례입니다. 예를 들면은 예산계산특별위원회, 정무위, 국토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민주당이 맡을 가능성이 많겠죠. 운영위는 뭐 관례대로 집권 여당이 뭐 맡는 게 저는 순리라고 보고 그래서 더 이상의 싸움은 안 된다. 빨리 해서 바로 국회를 가동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재수 의원님이 원내대표하셨으면 싸움이 없었을 겁니다. 굉장히 훌륭하시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만들어 주십시오. 이 훈훈한 분위기가 끝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서 속도가 날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인사 문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먼저 오늘 아침 윤 대통령의 출근길 발언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함께 듣고 오시죠. 대통령이 송영길 후보자라든지 박순애 부총리 또 김승인 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부실 인사라든지 뭐 그런 인사 실패라는 그럼 전 정권에 그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또 다른 질문. 대통령님, 저희가 인사 취재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인사는 결국 대통령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반복되는 문제들이 보다 사전에 충분히 검증 가능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인사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먼저 전 의원님께 여쭐게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불편합니다. 상당히 많이 불편하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자꾸만 무슨 문제만 생기면 이전 정부하고 비교해라. 또는 이제 뭐 또 세계 경제 탓을 하고 또 이전 정부 탓을 하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기자분들이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사에 대한 질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 보시기에 좀 모질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모질한 부분을 채우겠습니다. 라고 이 정도는 대통령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전 정부하고 비교해라. 이전 정부에 이렇게 훌륭한 인사가 있었냐.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시면 이것은 이전 정부와의 차별화 뭐 이런 차원도 아니고 저는 기본적으로 현안 또는 기자분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통령의 어떤 자세와 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실망스럽죠. 저것을 듣는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 굉장히 실망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론조사도 어제 뭐 그런 이제 발언을 하신 거 아닙니까? 예. 별 의미 없다. 아니 의미 없는 여론조사를 매주 그렇게 많은 여론조사 기관들이 여론조사를 왜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많은 언론이 그렇게 한 여론조사를 왜 인용하고 보도를 하겠습니까? 의미 없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어떤 현안을 대하는 대통령의 자세와 태도가 오히려 지지율을 추락하게 만들고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그런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실망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확실히 여야가 바뀌었습니다. 공격이 아주 매섭고 날카롭습니다. 이 문제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를 왜 문제 삼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분명한 대립각이 있다고 봐요. 문재인 정부 강요들을 임명할 때 코드 인사를 했잖아요. 그건 뭐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10명이 들어갔어요. 저희 5명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인사 자체가 코드 인사였다고 한다면 지금 대통령께서는 후보 때부터 능력과 직무에 관련된 이 연관성, 직무 관련성을 보겠다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이 직무 적합성을 강조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인선 기준 자체가 틀려요. 예. 능력과 이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직무에 대한 적합성을 정확하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대립각에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 전 정부의 뭐 인사를 실패했다 비난한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정확하게 보시면 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는 저희 얘기구나 금방 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런데 이거를 지금 자꾸 뭐 마치 그 뉴스로 자꾸 키우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예,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뉴스를 키우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들께서 질문을 하셨고 대통령께서 기자들의 질의에 응답을 하신 겁니다. 저희들이 만들어내서 키우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윤석열 정부의 최근 인사를 두고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지인 정부다, 지인 정부. 우리나라 말로 풀어서 하자면 아는 사람 정부라는 거죠. 아는 사람만 가지고 정부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사람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죠. 대한민국에 5천만 국민이 있는데 5천만 명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는 사람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쓰다 보니까 지인 정부, 아는 사람 정부. 그 다음에 이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는 벌써 내리 연달아서 지금 자진 사퇴를 할 정도로 엉망진창의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사 추천을 도대체 누가 하는지, 그렇게 추천된 인사를 어떤 과정과 프로세스를 거쳐서 검증을 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는지, 이것은 언론과 야당의 문제 제기를 한 번쯤 대통령께서 새겨 들으셔야 된다. 새겨 들어야 되는 문제 제기를 이전 정부하고 비교해봐라. 훌륭한 인사가 있었냐.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과연 그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하실 말씀인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과 야당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한번 좀 성찰해 보시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도 집권 여당의 첫 정책위 의장이시다 보니까 요즘 이게 설명하시고 해명하시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제가 한 말씀 드리죠. 지인 정부는 어느 정부든 다 똑같습니다. 비교적 대통령에 나오실 때 후보일 때 이제 후보에서부터 당선자 시절까지 주변에는 대한민국의 최고 많은 인재들을 옆에 두게 돼 있습니다. 조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쓰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느 분이 능력이 있고 직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지를 평가한 거예요.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그런 전문가 집단에서 지금 선택을 하고 있어요. 강요를. 자, 그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모르시는 분 쓴 분 많습니다. 제가 이름 될까요? 정말 모르는 분 쓴 분 많습니다. 지금 그거는 지금 우리 전 의원님께서 야당이니까 뭐 충분히 얘기하실 수 있는데 꼭 그런 거 아니다라는 말씀 제가 드리고 아마 아침에 말씀하신 거에 그 연장선으로 보면은 조국 같은 장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김승희 장관 사퇴가 됐거든요. 예. 그런데 김승희 장관 실무자의 실수였습니다. 국회의원 하시다가 저 후원금이 남았던 거 아니에요. 그 남으면 그 후원금이 국고로 기속을 하든지 아니면 사회의 기관, 불우한 시설 같은 데다가 기부금을 하고 처리하면 되는데 그거를 실무자들이 실수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의원 지난 지가 벌써 2년이 넘었잖아요. 아마 그 실수하다가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정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퇴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대립각에서 봐보면 제가 봤었을 때는 대통령께서 아침에 말씀하신 걸 가지고 물고 늘어져서는 안 된다. 분명히 인사 기준이 틀립니다. 능력과 직무에 대해서 정말로 꿰뚫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사람을 쓰는 기준이라는 거지요. 코드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으로 대통령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물고 늘어질 말씀은 안 하셔야죠. 그러니까 언론과 야당이 있는 거 뭐 왜 그렇습니까? 언론과 야당이 왜 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이게 문제가 될 만한 발언들을 보도하고 문제를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매일 출근을 하시면서 문제 삼을 만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뭐 시켰습니까? 언론이 시켰습니까? 스스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만한 발언들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김성희 보건복지부 장관 자진 사퇴를 하셨습니다만 이 정치자금법 이거를 실무자 실수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욕먹습니다. 실무자들이 어떤 실무자들이 일을 다 하죠. 다를 다 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할 때는 의원에게 결재를 받지 않습니까? 의원에게 결재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정치자금 계산해가지고 선관위에 신고하는 의원실이 어디가 있습니까? 설사 실무자의 실수가 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무자 실수로 돌려버리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죠. 실무자 실수는 국회의원 본인의 실수가 아니겠습니까? 관리 책임자의 실수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김성희 장관 내정자가 사퇴를 하긴 했지만 사퇴의 변을 저도 읽어봤는데 정치자금 제도의 문제로 또 돌려놨더라고요. 저는 사퇴를 하시면서도 왜 그런 식으로 그 사퇴의 변을 하시고서 사퇴를 하시는지 정말 아쉽더라고요. 스스로에게 부족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더 아름다운 사퇴가 되겠죠. 그러나 사퇴하는 그 과정에서도 정치자금 제도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그럼 지금 국회의원 300명 전부 다 그런 정치자금법 위반을 다 하고 있겠네요. 전수조사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 문제될 발언을 계속 하신다 그러는데 그 문제되는 발언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쓰고 있는 그 기준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걸 대비시켜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분명히 조국 장관을 국민들께서 판단해 보시면 알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된 발언이라고 자꾸 공격을 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드리는 말씀이고 실무자 실수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책임지는 거 김승희 의원 후보자가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저 또한 정책의장을 맡고 있지만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언론에 정확하게 제가 얘기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이 다 사인하는 건 맞지요. 근데 임기를 채우고 더 이상 국회에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냥 사인을 했는데 그게 뒤에 문제가 된 거에 대한 본인의 책임을 졌으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론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검찰의 수사가 의뢰가 됐으니까 앞으로 검찰 수사 상황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비판이 좀 있긴 합니다. 송홍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랑 박순애 장관이죠. 임명이 됐으니까. 부총리 겸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검증 과정에서 다 알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있는데도 이제 지명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인사 시스템, 검증 시스템보다 인사 기준에 좀 비판이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뭐 결함도 있을 수 있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찌 험이 없을 수 있습니까? 우리 여기 나와 있는 4명 다 조사를 하면 아마 그런 부분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장관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꼭 그런 것들을 다 걸러가지고 완벽하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인사 시스템에 대한 것들은 민주당이 집권 시에도 고민했던 내용이고 저희도 동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에 대한 험들은 있을 수 있지만 보다 더 그가 갖고 있는 전문성이나 또 경험 이런 것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는 좀 문을 열자라고 했던 것들이 사실 여야 의원들끼리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어 있지만 네. 여야의 대립적 개념에서 그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제도의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문성 관련해서 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세상 만사 험 없는 사람 없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여기 앉아 있는 네 사람 말씀을 우리 의장님께서 하시는데 성희롱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희롱 이런 의혹을 받는 사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박순애 이 교육부 장관 이분은 음주운전 자체가 또 문제가 아니고 0.241입니까? 이쯤 되면 소주 3병을 원샷으로 해서 거의 뭐 그 부모 자식도 못 알아볼 정도의 인사불성 상태라 그러더라고요. 측정 수치가. 근데 그래가지고 그냥 그 벌금을 맞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정식 재판을 청구를 해가지고 법원에서 선고 유예를 받았습니다. 아니 얼마나 힘센 정관예우 변호사를 썼는지 아니면 그 판사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이게 선고 유예가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음주운전 한 것도 문제인데 이거를 정식 재판을 해가지고 선고 유예 판정을 받은 그 과정도 우리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저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공정거래위원장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만 능력 인사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도 대통령께서 아는 사람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죠. 아는 사람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 쓰는 것보다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 쓰는 것이 더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이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또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이분이. 근데 성희롱 지금 그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얼굴 생기는 게 중상이다. 당신은 얼굴 생긴 게 하급이다, 상급이다. 뭐 이런 식의 그것도 만취 상태에서 그리고 로스쿨 교수잖아요. 그럼 로스쿨에 있는 학생들하고 로스쿨 교수 입장이 어떻습니까? 지위에 있어서 압도적 우위에 있는 것이죠. 위계 질서가 작동되는 그 술자리입니다. 이 심각한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을 알면서도 공정거래위원장 교육부 총리로 지명을 했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국민들 수준을 어떻게 보시고 이런 분은 그냥 막 추천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추천한 사람도 문제가 있고 검증 절차와 검증 과정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거 꼭 챙겨보셔야 됩니다. 제가 야당일 때도 저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어색하지가 했는데 않고. 왜 안 고칩니까? 했는데. 지금 의혹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의혹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은 아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또 걸러보면 될 거예요. 또 그때 국민들께서 판단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있겠지요. 이제 교육부 장관은 국회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가 안 열어서 청문회를 못했었고 또 그냥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찌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임명을 하게 됐는데 오늘 아침에 저희 원내대표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상임위가 열렸었을 때 못한 거 그에 준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 의원님께서 지적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저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입니다. 그러니 그 의혹이 제기를 하면 당사자들이 이 얘기를 또 한번 들어보면 그때 가서 또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너무 너그러워지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앞서서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이야기를 간략하게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 볼게요. 데드크로스가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지율이라는 게 사실 민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민심이고 그렇지만 국가가 가는 큰 방향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속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도자는. 겉면에 흐르고 있는 그 여론, 예를 들면 광우병 같은 경우인데 그때 국민 80~90%가 광우병 걸리는 줄 알고 그때 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 있다고 인식했던 거 아닙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미국산 쇠고기 먹어가지고 죽은 사람이 전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요. 이러한 여론이 있는 거기 때문에 국가의 지도자는 먼 미래를 보고 지금 지지율에 연연하기보다는 뚜벅뚜벅 미래를 위해서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도자가 너무 인기에 연연하다고 보면 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가식적 쇼를 해서는 안 된다. 정말 일 중심으로 역사하고 대화한다는 측면에서 가는 게 맞고요. 지금 저희 지지율이 낮은 것은 대통령께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나토에 가서도 실적이 상당히 좋으셨고요. 좋은 성과를 내셨고
저희 당의 내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 당이 좀 더 열심히 할 문제지 이런 지지율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하면서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걸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제 출연하시는 분들, 뭐 교수님들이나 평론가분들 여쭤보면 이 갈등을 좀 대통령이 나서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던데. 갈등이요? 당내 갈등 말씀. 대통령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관여하거나 또 조정을 해서는 안 되지요. 정치적인 것은 이런 정당에 맡기는 거고요. 대통령께서는 국가 전체를 보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어떤 것도 당내 내분이나 뭐 당내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개입하시는 걸 못 봤습니다. 후보 때도 그러시고. 알겠습니다. 요즘에 또 어려운 경제 상황도 지지율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정부가 경제 위기 극복에 나서려면 정부와 여당이 밀접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전 정권의 알박기 인사가 국정 운영을 방해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생각을 듣고 싶은데요. 아니 경제부총리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인가요? 산자부 장관, 국토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이분들이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비본질적인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어려운 거를 문재인 정부 때 남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 아니 어떤 사람이 그런 말씀에 그 동의를 하겠습니까? 다 바꿨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검찰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기를 보장하지 않고 사표 써라 그랬다 그래서 지금 검찰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검찰 수사 받을 행위들을 지금 집권 여당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임기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두고 나가라고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어떻든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과 능력으로 뭔가를 실적과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이 변명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솔직해야 됩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러저러 해서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우리 정부를 믿어주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힘을 보태주십시오. 그리고 국회에도 손을 내밀고 이렇게 가야지. 문재인 정부 때 사람들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 아니 어떤 사람들이 그걸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어떤 현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현안과 문제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이게 빵점인 거예요. 자세와 태도가 이게 안 되는 게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실력과 능력을 못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힘들고 어려운 오늘을 견뎌내면 내일 모레는 좀 나아질 거다라는 미래 희망을 보여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의 갈등, 거기에 김건희 여사의 어떤 광폭 행보, 이런 복합적이고 굉장히 중청적인 문제들이 겹치고 설치고 이래 해가지고 지금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솔직하게, 좀 더 진정성 있게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설명을 드리고 도와주십사.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자꾸만 전 정부 탓하고 누구 탓하고 이래가지고는 이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집권 여당의 진짜 대우각성을 촉구합니다. 저희 야당도 책임 야당 하려고 저희들 무던히 노력합니다. 저희들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말씀에는 좀 반론을 제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셨는데 지금 많은 정부의 요직, 산하 기관들, 민주당에서 나가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거의 다 있습니다. 전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민주당도 집권을 해봤던 세력이잖아요. 지금 국민권익위원장, 이분 같은 경우는요, 제가 저 발언도 했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그것도 서해상에서 해수부 공직자가 북한으로 넘어가서 북한에 표류해서 갔었을 때 사살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권익을 과연 지키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거에 대한 해석을 요청했었을 때조차도 해석할 수 없다고 한 분이에요. 국민 권익에 대해서 권익위가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권익위원장을 비롯해서 방통위원장, KDI 연구원장은요, 대한민국 경제고 여러 대한민국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국정 철학이 같아서 지금까지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나가라 마라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도의의 문제와 관련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잘할 거예요. 빨리 비워줘야 되는 거를. 예.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뭐 압력을 넣어가지고 나가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정치 도 이상 있을 수가 없다. 그래도 박근혜 정부에서 근무하던 분들은 사실 저 산하 기관의 몇 가운데는 모르지만 거의 다 나갔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지금 현재 버티고 있는 거는 이건 어떤 경우라도 오히려 전 의원님이 나서셔서 이런 걸 좀 정리를 해 주십사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네. 정권을 잡았지만 상당히 전 정권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무겁고 무섭습니다. 예. 부동산 폭등에 의해서 지금 전세를 먹고 하니까 월세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폭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부의 유산입니까, 이게? 그리고 또 소주성에 대한 이 여러 가지 후유증 같은 거 지금 수없이 많습니다. 공공요금을 순차적으로 올려줬어야 되는데 가스요금 같은 경우 안 올려줘가지고 지금 외부적 요인이 있습니다. 유가 폭등이라든가 곡물가 폭등,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에 의해서 지금 저희한테 몰려오는 예. 외부적 요인이 크거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도 이게 물려받았던 아주 골치 아픈 유산들이 너무 많아서 예. 사실 지금 정권이 이 위기를 헤쳐나가는데 굉장히 어렵죠. 이런 부분은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저희가 민주당 얘기를 좀 해야 돼서 시간이 조금 부족한데 요것만 짧게 좀 한 말씀. 예.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께 임명장을 받은 사람은 대통령이 임기가 끝이 나면 그만두셔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이 법을 만들도록 합시다. 언제까지 정권 바뀔 때마다 이런 논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두 번째, 지금 산자부 블랙리스트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보상돼 있는 사람들 임기 못 채우게 했다는 이유로.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이게 범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수사를 중단하시고 법을 개정해서 정무직들 그만두게 만들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국민권익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그 민주평통의 수석 부의장, 이런 분들이 지금 어려운 경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꾸만 이제 남 탓하고 전 정부 탓하기에는 우리가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이 말씀을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 정도로 정리를 해도 되겠죠?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전당준비위원회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장이 오늘 아침에 사퇴를 했습니다. 위원님,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사퇴를 한 건가요? 예, 어제 저녁에 좀 논란이 있었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컷오프를 하잖아요. 컷오프 하는데 기존에는 중앙위원회에서 전적으로 컷오프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국민여론 30%를 반영하자. 중앙위원회는 70%. 요쯤 이제 전준위에서 안을 올렸는데 이거를 비대위에서 중앙위원회 100%로 다시 돌려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최고위원 선거를 할 때 1인 2표를 행사를 하게 되는데 한 표는 자기가, 예를 들면 제가 부산이잖아요. 네. 그러면 영남에서 출마한 사람에게 무조건 한 표를 던지고 나머지 한 표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던지게 한 것이 어떤 투표권을 강제시키고 또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민주주의 질서를 해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되게 될 경우에는 대의원이나 권리당원이 서울 수도권에 한 50%가 몰려 있거든요. 그러면 영남 같은 경우는 전체 대의원 당원의 한 12%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서울 수도권에 완전히 밀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세가 약한 지역에 최고위원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봉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안규백 전당준비위원장이 오늘 이제 사임을 하신 것으로, 그래서 당내에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대위에서 결정이 있었지만 한 번 더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비대위 결정에 대해서 지금 이른바 이재명계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게, 우리가 이제 본 경선에서도 우리가 이제 대의원 비율이 45%를 반영한 거로 돼 있는데 이것을 30%를 줄이고 줄어든 15%를 국민 여론을 더 반영하는 걸로 바꿨거든요. 그러면 본 경선에서 국민 여론을 더 반영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예비 경선 컷오프에서도 국민 여론을 일정 부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반영 안 됐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이재명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당내에 일단 공유된 문제의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특정 진영, 특정 계파, 이것의 어떤 유불리로 보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 경선에도 국민 여론이 조금 더 확대됐으니까 그렇습니다. 예비 경선도 당연히 같이 확대를 해야 되는데 중앙위원회 100% 결정하게끔 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비대위 결정이 조금 안 맞다, 앞뒤가 안 맞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시는 거예요? 비대위가
그러니까 이게 논의가 충분히 안 되고 좀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그 의사결정 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의원 워크숍을 통해서도 국민 참여 비중을 조금 더 넓히는 쪽으로 이제 의견이 모아졌거든요. 근데 이것이 비대위에서 좀 왜 이렇게 결정이 났을까라는 이제 문제의식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아마 다시 논의가 되든지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게 민주당 얘기라서 사실 성 의원님 말씀을 좀 아끼실 것 같기는 한데 뭐가 문제라고 보시는지요? 전 의원님이 뭐 설명하셨으니까 저는 발언 안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박지원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를 불허했죠. 오늘 박 전 위원장이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이재명 의원의 최측근 김남국 의원이 제가 방송에서 출마 결심을 밝힌 뒤에 저의 출마를 막으려고 아주 집중적으로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김남국 의원은 이재명 의원님의 굉장히 최측근이고 또 대리인이라서 이번 결정에 이재명 의원의 의중이 충분히 좀 반영되지 않았나 보고 있고요. 글쎄요, 두 분의 생각을 좀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우선 박지원 위원장이 이제 당대표 출마를 불허를 했잖아요. 그런데 비대위원장을 했단 말이에요. 비대위원장은 비상시의 당대표고 이제 당대표는 정상적인 과정을 비상시를 벗어나서 정상적인 당대표를 뽑는 건데 당대표의 권한은 똑같아요. 근데 박지원 위원장 이야기는 왜 투표권을 안 주느냐 이거에 대한 항의잖아요. 근데 저는 비대위원장 올 때 찬반 투표해가지고 물었단 말이죠. 신임을 물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국민이나 당원한테 묻는 거니까 나에 대한 그 출마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 이야기인데 비대위원장 올 때는 당대표로서의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왜 지금은 안 줄까? 그거는 좀 민주당이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걸 가지고 당헌 당규를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공당으로서 그 부분은 좀 열어가지고 기회를 주는 것이 민주당의 어떤 외연을 넓히고 또 젊은 세력의 의견을 듣는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마 자격을 안 주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이 너무 쏙 좁은 거 아니냐. 필요할 때는 뭐 모셔다 쓰고 필요 없으니까 뭐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런 비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6개월 이상 권리당원의 자격을 유지를 해야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라는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특별한 예외 규정을 발동할 만큼 특별한 사유에 해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비상대책위원회 의견을 결론을 존중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박지원 위원장께서 저는 처음에 굉장히 응원을 했습니다. 굉장히 저는 박수도 많이 보내고 언론에 나와서도 많이 이제 응원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 이제 가면 갈수록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사람 좀 거칠게 말씀을 드리면 긁어치는 사람들하고 다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깍이라 그러는데 좀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를 닮아가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듭니다. 이게 정치라는 것이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대화해가지고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고 이래야 되는데 이 전부 싸움이에요, 싸움. 이 정치가 싸움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 국민의힘의 이준석을 닮아가면 안 된다. 이 말씀은 제가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저 말씀에 좀 반론을 하고 싶은 것이 20, 30대 젊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뭐든지 하게 해야 돼요. 설사 틀렸더라도 저희가 20, 30대였을 때 기성세대를 바라보면서 꼰대꼰대 그랬었거든요. 굉장히 비판의 시각으로 봤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분들 다 안고 이분들이 일찍 정치에 들어와서 정치를 배워가면서 또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절대로 밀어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이 좀 과하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또 그 과한 주장들이 우리 사회에서 힘입니다. 비판의 힘이 결론적으로 긍정의 에너지로 바꾸는 게 정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회를 보장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그렇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전부 이준석을 닮아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왜 젊은 우리랑 이준석 대표를 갖고 대표가 이 오만대 그냥 싸움 분란을 다 일으키고 그냥 이 난리를 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집권 여당이 해야 될 일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이게 대화도 하고 타협도 하고 양보도 하고 그러면서 성과를 만들어 나가면서 국민들에게 뭔가 희망의 메시지를 줘야지. 그냥 긁어치는 모든 것들과 싸움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정치를 굉장히 오히려 정치 불신을 더 심화시키는 그런 결과에 다다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나오신 김에 짧게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그 여론조사에도 거론이 되셨는데 아직 고민 중이십니까? 저는 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3.4%면은 많이 나온다. 예. 출마 오차범위 선언하면 감안하면 제로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출마 선언하면 폭동을 할 겁니다. 제가 목요일, 금요일 안에는 제가 입장을 정리해서 저도 좀 빨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저희 고정 출연을 하시니까요. 미리 또 귀띔해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민생 현장에 나가 직접 국민의 어려움을 듣고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6% 정도 상승하고 전 세계가 심각한 물가 충격을 받는 등 경제가 매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공공부문이 솔선하고 앞장서 과감한 지출구조 조정과 경영 효율화로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더 어려운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과감하게 정비해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 행정 기틀을 세우겠다며 각 부처에서도 적극 나서주길 당부했습니다. 네, 어제 지명된 송옥열 공정위원장 후보자가 오늘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처음 출근했습니다. 지명 소감을 묻자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성희롱 논란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로 예정된 간담회에서 설명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마음이 무겁고 많은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제 사실 그 논란 관련해서 그거는 간담회 때 다시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사실상 첫 경찰청장에 내정된 윤희근 경찰청 차장은 경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우려가 어느 때보다 크고 엄중한 상황에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차장은 오늘 서울 미근동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열리는 차기 경찰청장 임명 제청 동의안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충북 청주 출신인 윤 차장은 경찰대 7기로 서울청 정보 1, 2과장과 정보관리부장 등을 지낸 대표적인 경찰 정보통으로 꼽힙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 이례적으로 국가경찰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윤희근 경찰청장 내정자 임명 제청안에 대한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이 장관은 취재진에게 경찰 전체를 아우를 리더십과 조직 내부 신망을 최우선 기준으로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 등을 보고 가장 적합한 인물을 선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등에 반발하는 일선 경찰관들의 단체 행동에 대해서는 야당의 주장에 편승하는 듯한 정치적 행위라고 거듭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신임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 동의를 받아 행안부 장관이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명된 장관급 정무직 인사들과 공공기관장 등을 향해 자진 사퇴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원내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정책 보조를 맞춰야 할 공공기관, 공기업 경영진이 전 정권 사람들로 채워져 있어 국정 운영의 동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면서 후한 무치 행태를 보이니 볼썽사납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알박기 수장이 버티기에 들어가면 해당 기관이 정책적 역할을 못하는 식물 상태로 전락하는 건 시간 문제라면서 아직도 왜 꾸물거리고 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전 정권 장관 가운데 훌륭한 사람이 없었다는 취지의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전 정권 인사인데 윤 대통령도 전 정권 인사인데 자기 모순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우 위원장은 오전 전남대에서 열린 행사 뒤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을 겨냥해 자기가 자신을 욕할 수 있는 거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도 문재인 전 대통령 하에 검찰총장을 한 고위급 인사였다며 자기가 자신을 비하한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정부는 전 세계적인 에너지 공급망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한 새로운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원전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30% 이상 확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사실상 폐기했습니다. 이승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20여 차례의 의견 수렴을 거친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내놨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 고조에 따른 에너지 안보 강화가 핵심입니다. 전력 생산에서 현재 27%인 원자력 발전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30% 이상 확대하며 원전을 18기로 줄이려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대체합니다. 특히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준비하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는 한편 SMR, 즉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을 추진해 원전 생태계의 활력을 복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선 2030년까지 20%로 늘릴 예정이던 재생에너지도 국내 산업 경쟁력보다는 중국산 태양광 수입만 키웠다는 지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소차와 연료전지, 수소선박, 수소터빈, 수전해 등 5대 수소 핵심 기술 자립을 추진합니다. 이렇게 원전과 재생, 수소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현재 81.8%인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2030년까지 60%로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자원안보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자원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조기경보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와 자원의 전략 비축을 늘리고 공기업의 자원 확보 기능을 재정립하는 한편 민간의 해외 자원 개발 투자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력 요금은 총괄 원금 보상 원칙에 따라 원가와 연계해 설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전력 수급 기본 계획과 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이번 달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최대 37%로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체감도는 크게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에너지 석유시장 감시단이 관련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연구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서혜 박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박사님, 일단 이 에너지 석유시장 감시단이라는 게 좀 생소합니다. 네. 어떤 곳입니까? 저희는 2010년부터 국내 석유 시장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즉 국제 가격이 상승하고 하락했을 때 국내 정유사 가격, 주유소 가격이 적정하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저희가 이제 13년째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부터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저희가 이제 7월 1일부터 유류세 추가로 7% 인하를 했는데요. 네. 이것은 이제 국제 유가와 상관없이 전날 대비해서 휘발유 같은 경우는 57원, 경유 같은 경우는 38원이 내려야 되는데 전날 대비해서 그 정도로 정확하게 내렸는지 저희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예, 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저희 현장 기자들이 갔을 때는 뭐 내린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네, 저희 분석한 결과 유류세 추가 이제 7% 인한 아까 그 금액을 정확하게 인하한 주유소가 일원도 인하하지 않은 주유소가 66%, 경유 같은 경우 68% 주유소가 일원도 인하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고요. 예. 정확하게 인하를 한 주유소는 약 22%.
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근데 여기 좀 저희가 이제 계속 분석을 하다 보니까 재밌는 결과가 2개가 있었는데요. 네. 유류세 인하를 20%, 10%, 7% 이렇게 인하를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부가 이렇게 강경하게 바로 다음 날 안 내리면은 정유사에게 뭐 이렇게 강제적으로 뭘 하겠다 예. 이런 말이 없었을 때는 약 13% 정도만 바로 다음 날 내렸었거든요. 근데 추가 10% 인하할 때는 이제 3월달에 국제유가가 조금 올라갔다 내려간 5월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정부가 조금 더 이제 강압을 했더니 예. 그때는 17%가 내렸었는데 예. 이번에는 이제 6월달에 국제유가가 좀 많이 올라가서 정부에서 물가도 많이 인상되고 해서 정유사한테 많이 이제 좀 협조 요청을 한 바람에 이번에 22%까지 올라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내릴 여지가 더 있었는데 예. 그러게요. 지난번에 좀 덜 내렸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재밌는 결과는 전국이랑 서울을 비교를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더 많이 내리고 서울이 좀 더 적게 내렸을 거라고 생각을 예. 하잖아요. 근데 서울에 있는 주유소가 더 많이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서울인 경우에는 약 44%, 전국 대비해서 그래요? 2배 정도 더 많이 비율로 봤을 때 예. 주유소가 가격을 이제 57원, 38원 이상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서울에 직영 주유소들이 좀 많아서 예. 네, 정부에서 이제 바로 다음 날 직영 주유소는 좀 내리도록 정유사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런 결과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이게 57원 이상 인하한 주유소가 전체 22.19%라고 했을 때 사실 이거밖에 안 되라는 생각이 그쵸. 들었는데 이것도 좀 늘어난 수치이기는 했네요. 네네, 맞습니다. 유류세 인하를 소비자들이 체감하지 못했던 이유가 또 여기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다시 말해서 이거는 마진을 그만큼 남겼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사실 이제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를 해도 소비자가 좀 체감을 하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유사 단계에서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제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갔을 때는 정유사가 이전에 좀 저렴하게 사놨던 그 원유에 대해서 좀 더 예.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재고 평가 이익이 좀 더 생겼을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 이후로 거리두기가 좀 해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석유 수요가 증가한 데 비해서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좀 공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정제 마진도 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국제유가가 이렇게 상승할 때 사실 국내에서 정유사가 조금 유통 마진도 조금 더 많이 책정을 한 것으로 나타나서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유가 상승에 대한 것도 체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좀 정유사와 주유소 단계에서도 좀 가격을 조금 더 마진을 많이 책정한 부분도 있는 것 예. 같습니다. 그 마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유사가 내가 얼마나 이익을 얻을지 또 네네. 주유소가 내가 이익을 얼마나 얻을지 결정하는 건데 네네. 그 마진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휘발유와 경유 따로따로 설명을 좀 해주시면 네, 이제 좋을 뭐 것 같아요. 보통 정유사와 주유소 단계로 설명을 드리면 정유사는 이제 우리나라에 4개 정유사밖에 없기 때문에 예. 전체 물량을 4개 주유소 정유사가 이제 취급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주유소 단계보다는 마진이 좀 낮게 나옵니다. 보통 주유소 마진이 한 4, 5% 정도라면 예. 정유사 마진은 보통 2% 정도대, 2% 이내로 보통 보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지난 2010년부터 조사를 해왔잖아요. 예. 근데 이제 좀 최근에 정유사가 마진을 좀 많이 특히 경유 부분에서 높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저희가 2010년부터 쭉 정유사 마진을 평균을 내봤더니 작년까지 휘발유 같은 경우는 약 한 45원 정도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약 55원 정도로 한 10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좀 나타났고요. 예. 또 경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다른 특징이 나타납니다. 저희가 2020년 5월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 갑자기 국제유가가 좀 폭락을 했던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아마 이제 정유사에서 정제 마진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국내에서 이제 유통 마진을 좀 지나치게 많이 상승을 시켰었거든요. 예.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좀 이어지고 있어서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유사 마진이 주유소 마진보다 더 반 정도 적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경유 같은 경우는 정유사 마진이 주유소 마진보다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2020년 5월 이전에 저희가 예. 2010년부터 평균적으로 봤을 때 경유에 대한 정유사 마진이 약 한 52원이었다면요. 네.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는 약 한 95원 정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예. 그래서 주유소보다 정유사가 약 한 1.6배 이상 더 많이 마진을 갖고 가고 있는 것으로 이게 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네. 휘발유 같은 경우는 마진율로 봤을 때 주유소가 조금 더 가져가는 건데 네네. 경유는 그 반대라는 네네, 거죠. 반대가 됐습니다. 예. 네. 앞서 말씀해주신 그 정제 마진이라는 거는 정유사가 뭐 휘발유나 경유 등 이런
제품을 생산하면서 원가를 네네. 제외하고 남긴 네네. 차익을 네네, 말씀을 하신 맞습니다. 거고요. 네네. 휘발유는 주유소 단계에서 유류세 인하분이 덜 반영되는 측면이 있고 경유는 정유사가 더 문제다. 네, 정유사가 조금 더 좀 저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이게 정유사들이 담합했을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이런 담합에 대해서 계속 이전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희는 이제 정유사 공급 가격도 보기 때문에 사실은 담합이라고 보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진폭을 많이 책정했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정유사사별로 공급하는 가격은 굉장히 다르게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담합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실 이 주유소 이 구조 자체가 예. 뭐 그렇게 크게 담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한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국제유가가 올라갈 때 예. 사실은 이제 소비자는 얼마가 올라가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정유사랑 주유소에서 가격을 조금씩 더 올려서 이제 소비자 부담을 좀 더 예. 유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정유사 입장에서는 사실 휘발유로 이득을 얻든 경유로 이득을 얻든 네네. 둘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경유 소비층은 사실 화물차 운전하시는 네네, 분들이 되게 맞습니다. 많잖아요. 네네. 어려운 분들도 있을 텐데 굳이 경유에 마진을 더 많이 두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사실 이제 그러니까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로 봤을 때는 휘발유 차량이 경유 차량보다 더 많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도로에서 사용된 그 휘발유와 경유 양을 보면 경유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아까 말씀드린 화물차라든지 상용차들이 이제 경유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유사 입장에서는 사실 판매하는 물량이 더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익을 조금 더 남기면 본인들이 더 갖고 가는 이익도 많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보통 저희가 언론에서 얘기할 때 봤던 휘발유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지 경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언급이 적으셔서 제 생각에는 이제 아무래도 시장에서 이렇게 모니터링, 좀 관심이 있는 그 유종이 다 상대적으로 휘발유이기 때문에 경유에 대한 부분에서 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궁금했던 게 정유사나 주유소가 국제유가가 네네. 오를 때는 가격을 빨리 올리고 네네. 내려갔을 때는 좀 너무 느리게 내려오는 거 아니야 이런 네네.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떤 구조적인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구조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국제유가도 그렇고 환율도 올라갈 때 이제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잘 모르고 네.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자꾸 국제유가가 막 올랐다 이렇게 말하니까 정유사나 주유소 입장에서는 이제 그거에 편승해서 조금 더 빨리 올리는 경향이 있고요. 내려갈 때는 이제 보통 하시는 말이 비싸게 사갖고 왔는데 어떻게 싸게 빨리 팔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 좀 늦게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류세 인하했었던 적이 이번에 말고 2018년에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보면 내릴 때 유류세를 내릴 때는 방금 월급 봤던 것처럼 바로 다음날 내리는 주유소가 뭐 20%밖에 안 된다면 올릴 때는 막 2배 이상 50%가 바로 다음날 예. 가격을 올리는 이런 행태가 나타나고 있어서 구조적인 거라기보다는 정유사랑 주유소가 좀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정확한 그렇게 좀 마진을 좀 책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그 기름값은 이제 파시는 분들이 정하는 거니까 강제할 수는 없죠. 네, 그렇긴 좀 힘들고요. 예. 네, 아무래도 자율적으로 좀 맡기고 있는 자율시장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초반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부의 어떤 강한 의지나 네네. 뭐 이런 것들이 보일 때 네네.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되는 네네. 양상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 역할이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유류세 인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더 면밀하고 좀 정교한 분석을 실시를 하고 아까 이제 그렇게 좀 이런 문제가 있다. 저희가 말한 경유 같은 부분에 이렇게 뭐 마진이 좀 지나치게 많다라고 하면 정유사에게 조금 더 강하게 뭐 협조 요청을 구하든지 시정을 요청하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이 좀 이 유류세 인하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체감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고 정유사가 또 큰 손실을 보는 것도 피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런 맞습니다. 부분, 손실 보전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횡재세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손실 났을 때 사실 그 부분을 어떻게 보존을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좀 굉장히 좀 다각도로 논의도 필요하고 조사와 연구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유류세 인하를 체감한다는 게 상당히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최근에 국제유가도 급격하게 오르지만 환율도 또 오르고 있어서 사실 유가가 올라가는 속도를 유류세 인하가 거의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가가 빨리빨리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고 저는 이제 소비자들도 이제 물론 먼 거리에 있는 데까지 싼 걸 가서 넣을 수는
없지만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 한 구에서 가격이 900원 정도, 주유소 가격이 900원까지 차이 나는 구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자기가 이동하는 경로상에 좀 저렴한 주유소를 그래도 찾아서 주유를 하도록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비싼 주유소에서 계속 손님이 오면 그 주유소는 그 가격에 그냥 팔아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판매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소비자들도 좀 스마트하게 소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것까지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기름값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기름값 전망인데 글쎄 어저께도 이제 외국의 유명 기관에서 뭐 보고서를 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러시아를 계속 압박을 하면 오히려 유가가 더 치솟을 수 있다. 이게 좀 세계적인 기관들에서 유가가 조금 더 오를 것이라고 약간 전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내년에 $200가 간다는 전망도 있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유류세 인하도 저희가 무작정 막 0%까지 인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이렇게 유가가 오를 때는 소비자도 일정 부분 좀 절약을 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어떤 유류세라는 것도 그렇고 가격 시그널에 대한 소비자의 행동 변화도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좀 잘 계속 이제 유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유의 깊게 좀 보고 소비자도 행동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서혜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가경찰위원회가 윤희근 경찰청 차장을 차기 경찰청장으로 임명하는 제청 동의안을 조금 전에 의결했습니다. 네, 윤 내정자가 직접 소감을 밝혔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재 우리 경찰의 현안 그리고 청장으로서의 저의 조직 운영의 어떤 소신 가치관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준비한 대로 성실히 답변드렸습니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 관련해가지고 경찰 내부에서 삭발식도 이어갈 만큼 반발이 큰 상황인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족이식으로 소통하실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현장의 직원들이 염려하고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후보자로서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만큼 우리 경찰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 1년의 행동들이 자칫 국민들에게 더 큰 우려를 드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들도 또한 있습니다. 내정자 신분이긴 하지만 또 경찰청장 직무 대행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현장의 소리를 최대한 듣고 경청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법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상민 장관과 면담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대화 나누셨는지 그 자문위 공고안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장관과는 후보자로서 일상적인 면담이 이루어졌고 제가 경찰청장이 된다고 했을 때 어떤 소신과 가치관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저의 리더십이라든지 치안 방향 이런 것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찰의 권한과 역할이 민주적 통제하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한 가지 가치 그리고 경찰권 행사는 중립성과 책임성의 가치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그 두 가지는 양립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했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행안부에서 이루어지는 협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최대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경찰과 검찰이 검경 협의체를 가동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경찰과 검찰 간의 협의체가 지난 6월 30일에 첫 실무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9월 그 법 시행을 앞두고 거의 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 회의를 통해서 본래의 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책임 수사 체제가 확립됨으로써 국민들에게 안심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위직 인사가 마무리.
네, 국가경찰위원회가 윤익은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제청 동의안을 조금 전에 의결했습니다. 윤 내정자가 조금 전에 소감을 밝혔는데요. 경찰국 신설에 대한 내부 반발에 대해서는 현장 직원들의 우려와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감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경찰 권한과 역할은 민주적 통제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도 말을 했습니다. 네, 윤 내정자 최근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추진과 치안감 인사 번복에 따른 내부 혼란을 조속히 수습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가 윤익은 차장을 차기 경찰청장으로 임명하는 제청 동의안을 조금 전에 의결했고요. 윤 내정자의 소감을 전해드렸습니다. 관련된 소식은 또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카이스트의 한 교수가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의 뺨을 때렸다는 글이 SNS에 게시되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술김에 대학원생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알고 보니 폭행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네, 대전입니다. 네, 폭행 사건이 벌어진 지 한참이 지났다고 하던데 어떻게 알려지게 된 겁니까? 네, 지난 1일 한 SNS 익명 페이지에 폭로글이 올라왔습니다. 카이스트 교수가 대학원생들의 뺨을 때렸는데 학교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교수는 폭행 사건을 저지르고도 멀쩡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고 정작 피해 학생 중 한 명은 자퇴를 고려하고 있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확인해보니 폭행 사건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 5월 중순과 말 2차례 서로 다른 학생이 폭행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주지는 않았습니다. 학과장은 내부망을 통해 피해가 사실로 확인이 됐고 교수도 잘못을 인정했다는 내용이 담긴 사과문을 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의혹도 있다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SNS 게시글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해당 학과는 이미 지난달 초 피해 사실을 확인했지만 월말이 다 돼서야 지도교수를 변경하고 학교 인권윤리센터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사이 학교 차원의 공식 발표나 사과 등은 없었습니다. SNS에 폭로글이 올라온 지난 2일부터 갑자기 바빠지기 시작하는데요. 앞서 언급했던 학과장의 사과문은 바로 폭로글이 올라온 날 게재됐습니다. 또 같은 날 해당 학과 대학원생 대표단도 잘못된 정보들이 돌고 있으니 무분별한 추측은 자제해달라는 글을 학생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정작 학생들은 정확한 정보나 공식 발표가 없으니 의혹이 생긴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해당 학과를 찾아가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소문은 이미 퍼질 대로 퍼졌지만 만취해서 한 번 벌어진 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수작에서 교수님이 조금 술을 드시고 그냥 그렇게 학생들에게 뺨을 때렸다 이 정도로만 들었습니다. 네, 대학원생 인권 침해 문제가 또다시 불거진 건데 학교나 총학생회 등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입장이라고 밝혔습니까? 네, 최근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10명 중 2명꼴로 교수로부터 인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경우 갑질이나 폭행 등 각종 인권 침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폐쇄적인 공간에서 교수와 함께 생활하며 장기간 연구를 수행하기 때문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각자가 다 랩실이 있기 때문에 되게 폐쇄적인 환경에서 지낼 수밖에 없거든요. 공론화를 했을 때 그 피해 학생들이 겪을 2차 가해 같은 문제들도 훨씬 크다고 전 생각해요. 왜냐면 카이스트 대학원 총학생회는 입장문을 내고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는지 끝까지 지켜보는 한편 학교의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건을 대학원생의 열악한 인권 실태에 대해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카이스트 측은 인권센터 조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한 뒤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앞으로 성범죄 피고인의 선고 형량을 정할 땐 합의와 무관하게 2차 피해를 일으켰는지도 법원이 고려하게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성범죄 수정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양형위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신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 모욕, 집단 따돌림 같은 일이 여럿 발생하는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합의 과정과 무관하게
일반 가중 양형 인자에 2차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추가했습니다. 또 군 성범죄를 가중 처벌할 때 고려되는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경우에선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직무상 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해 적용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 밖에도 양형위는 친족관계나 주거침입, 흉기를 이용하거나 2명 이상이 성폭행을 저지르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 형량을 늘리고 피해자가 실제 느끼는 감정을 고려해 가중처벌 기준을 성적 수치심에서 불쾌감으로 바꾸는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달 궤도선 다누리가 해외 발사장으로 이송을 시작했습니다. 다누리는 오늘 오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온도와 습도, 유지와 충격 흡수가 가능한 특수 컨테이너에 실려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다누리는 내일 새벽 항공편으로 미국 올랜도 공항으로 이송된 뒤 다시 육로로 이동해 오는 7일 발사장인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캐너베럴 우주군기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금종의 대한수학회 회장이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제19차 국제수학연맹 총회에서 집행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집행위원회는 국제수학연맹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모두 11명으로 구성돼 있고 금 교수의 임기는 내년 1월부터 4년입니다. 금종의 교수는 지난 2014년 세계 수학자 대회에서 국제수학연맹 산하 초청 강연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했고 2018년 세계 수학자 대회 초청 강연자로 선정돼 한국 수학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현장의 생생한 이면을 전해드리는 이슈 그리고입니다. 국회가 오랜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초선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역시 본회의장을 찾았는데요. 당 대표 출마 여부를 놓고 이제는 대답이 나올까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 의원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아니 거기 회원이 없는데? 그래? 공정 이어갔는데 지금 국회 정상으로 모두가 틀렸잖아요. 그동안 민생 경제는 강조해오신 만큼 한 말씀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오늘 정진우가 전략이 특정했는데 언제쯤 그 출마 의사 확정하실지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고심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의견 수렴 충분히 하셨을까요? 고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논란 끝에 자진 사퇴한 어제 송홍열 서울대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자마자 과거 성희롱 발언으로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여당 원내대표에게 의견을 물었는데 예상 밖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안 들립니다, 제 귀가. 잘 안 들려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가까이 와서 말씀하세요. 아니 마스크 꼭 들어서 얘기해요. 송홍열 공정위원장 후보자께서 과거에 여대가 실험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송홍열 후보자가 남성인가요? 송홍열 후보자가 남성인가요? 오늘 여성 그룹을 착각을 했습니다. 나도 여성 해야 됩니다. 나도 여성 해야 됩니다. 나도 여성 해야 됩니다.
어제 이슈 그리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설정샷 논란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요. 방송 이후 추가 해명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사진을 공개할 때는 모니터나 서류에 들어간 내용은 가능하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며 보안 문제로 주의를 기울여서 내는 건데 쇼를 했다던가 왜곡은 안타깝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그리고였습니다. 찜통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1.6도까지 올랐고요. 이렇게 푹푹 찌는 날씨 속에 습도가 높아서 체감하는 더위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최근 온열 질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을 막기 위해서는 저처럼 그늘을 찾아 휴식을 충분히 취해 주시고요.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륙 곳곳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전국 내륙에 5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 이상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소나기 특성상 기습적이고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또 제주도에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내일 새벽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낮에는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과 대전, 대구의 한낮 기온 34도, 광주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에는 비가 잠시 주춤하겠지만 다음 주 다시 장마 전선이 활성화되면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륙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에서 높음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이 정도면 수십 분 이내에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정도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